아, 네. 오늘은 연습 좀 하고 오셨나 보네요. 아, 정말 지난번에는 힘들었습니다. 이거 하나 받으러 오는 건데 제가 토요일에 그걸 안 해주시더라고요. 오늘은 아주 마음에 듭니다. 예, 저도 잘해보겠습니다. 오늘. 요거는 제가 좀 오프닝 할 건데요. 방송은 다 짜고 하는 거 아시죠? 예, 요거는 이제 방송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박수 감사합니다. 이진우입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상암동까지 와주신 여러분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희야 뭐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주말에도 나오는데 이 날씨 좋은 날 주말에 여기까지 토요일에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 보면 참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이상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또 여러분들 실망시키면 안 되겠다는 생각하면서 경제 콘서트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다 알고 오셨듯이 부동산입니다. 제작진이 좀 짓궂어서 저 놀리느라고 쌀 때 사는 부동산이라고 제목을 짓기는 했습니다만 여러분 진짜로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자산을 살 때는 저렴한 시즌, 저렴한 시기 골라서 사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가 쌀 때인지 지금이 쌀 때인지 비쌀 때인지 잘 판단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애석하게도 저희가 이걸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없습니다. 우주선을 만들어서 우주 탐험을 하는 그런 과학의 전성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맞출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그런 시기를 잘 아는 방법이 있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 이렇게 토요일에 모여 있지 않겠죠? 다 가서 몰디브 같은 데 가서 모히또 한잔 하면서 그러고 있겠죠. 자,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지금까지의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의 예측은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예측으로 또 돈을 버는 그런 직업을 가진 분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부동산 가격을 정확히 예측해보자라는 것보다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어떤 것이고 또 그 변수들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인지 그걸 조금 더 배우는 시간 또 그렇게 되면 정확히 또 부동산 시장의 방향도 우리가 또 가늠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주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집을 언제 사면 된다는 얘기냐라는 질문 가장 궁금하실 텐데 아마 그것도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강연해 주실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미래에셋증권의 허혁재 부동산 수석위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미래에셋증권에서 부동산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고요. 예, 이렇게 토요일 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 40분 정도 강연할 건데요. 앞에서 이 기자님께서 말씀하셔 주셨듯이 지금 부동산 가격을 예측하는 게 되게 쉽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거는 변동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시는데 부동산은 되게 길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딱 보게 되면 누구나 맞힐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앞에 15분 정도는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움직이는 데서 말씀드리고요. 한 25분 정도는 최근에 가격이 오른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떨어진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왜 각자의 주장이 서로 다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기사를 봤는데 어제 기사에 한국의 경제 상황이 전달보다 공급, 그다음에 소비, 투자가 다 안 좋아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볼 때도 당연히 경기를 봐야 돼요. 경제를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아파트 가격이라는 것 자체는 경제 성장률하고 연동이 된다고 많이 생각하십니다. 그런가요?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경제가 좋으면은 성장률이 높을 거고 그러면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동산 가격 자체, 여기서 얘기하는 부동산 가격이라는 거는 우리나라면 당연히 아파트겠죠. 아파트 가격이 경제 성장률하고 연동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내가 먼저 마인드셋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아파트 가격은 경제 성장률하고 연동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지금부터 아파트 사시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 1986년도에는 연평균 8%의 경제 성장률이
2000년대 들어와서는 4.7%까지 떨어지고요. 2010년대 들어와서는 연평균 3%까지 떨어집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내년 예측할 때도 보게 되면은 2% 왔다 갔다 해요. 장기적으로 선진국이 될수록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모 유튜브에서 누군가 나와서 경제 성장률하고 부동산 가격 연동시키는 분이 많으시거든요. 그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에 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폭락할 일만 많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건 맞지 않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파트 가격이 뭐하고 연동이 많이 될까요? 제가 경험상을 봤을 때 크게 세 개랑 연동이 큽니다. 첫 번째가 M2예요. M2 광의의 통화. 우리가 M0, M1, M2 이렇게 하는데 보통 광의의 통화를 M2라고 합니다. 시중에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려 있냐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수요와 공급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 전반적인 상황이에요. 아무리 공급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경제 자체가 좋으면은 경제가 나쁘면은 떨어지게 되겠죠.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알고 있다 하더라도 맞히는 게 어렵습니다. 일단은 이 세 가지가 정말 연동이 되는가 그걸 좀 살펴보겠는데요. 앞에 보시면 이제 광의의 통화하고 아파트 가격 연동성입니다. 이거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의 M2인데요. M2가 1,400조에서 3,700조까지 올라갑니다. 사실 M2는 거의 매년 증가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7에서 8% 증가하고요. 코로나 때 돈을 많이 풀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M2가 15%까지 증가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M2를 막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래도 3% 증가하고 미국이 작년에 엄청나게 긴축을 했었죠. 그 정도 돼야지 M2가 감소합니다. 일반적으로 M2라는 건 거의 항상 증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집값은 어떻죠? 항상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평당 1,800만 원에서 1,60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는 4,2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율로 보게 되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2008년도에 M2 대비해 갖고 2022년도는 M2가 2.6배 증가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돈이 2.6배 풀렸다는 거고요. 화폐 가치가 그런 거 떨어졌다는 겁니다. 저도 회사원인데 요새 밥 먹을 때 기본적으로 10,000원 갖고 못 먹습니다. 15,000원 정도 생각해야 됩니다. 화폐 가치가 뭐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집값이라는 거는 떨어졌다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가죠? 올라갈 때는 그동안 M2만큼 올라가지 못했던 거를 다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1986년부터 M2 데이터를 내놓거든요. 86년도에 M2하고 작년에 M2하고 우리 경제 M2의 규모가 60배가 증가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료 찾아봤어요. 87년도에 압구정의 미성 아파트 49평짜리가 분양을 합니다. 살고 싶으시죠? 네. 근데 그때 얼마였냐? 8천만 원입니다. 한 평이 아니고요. 한 채가 분양을 8천만 원 했어요. 그게 지금 얼마냐? 44억 찍고 지금 40억입니다. 거의 이제 M2에 수렴할 정도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집을 살 거냐 말 거냐 이걸로 되게 고민하실 수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에 산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집은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집이라는 것 자체가 자산의 가치가 떠나갔고 뭐가 중요하냐면은 첫 번째 거주 안정성이죠. 내가 안정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 집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쾌적해야 됩니다. 쾌적성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거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 집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방안 하나밖에 없어요. 임대주택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면 임대주택은 뭐 20년, 30년 하다 보니까 되게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죠. 하지만 임대주택은 아직 우리나라는 퀄리티가 좀 떨어집니다. 쾌적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임대주택이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세로 갑니다. 근데 전세라는 게 2+2 해갖고 4년까지 늘어났다고 하지만 어쨌든 거주의 안정성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만약에 내 아파트가 아니고 빌라로 갔다라고 하게 되면은 최근에 빌라 전세 사기 엄청나게 심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내가 집이 필요할 때 내 자산과 원리금 갚을 수 있는 상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항상 내 집 마련은 일단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늘어나는 M2의 공급량, 떨어지는 화폐의 가치를 해치하는데 집만한 게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공급량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공급량을 할 때는 항상 수요를 같이 얘기해야 돼요. 수요를 얘기하지 않으면은 공급만 갖고 얘기하면 지금 서울지가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서울에 공급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공급을 안정적으로 쭉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공급이 안정적으로 되는구나 하면서 올라갈 때도 적게 올라가요.
최근에 기사 보게 되면은 착공량 줄었기 때문에 나중에 대폭등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는데 실제 올라갈 때 공급량이 부족하게 되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공급량을 계속 안정적으로 확보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1990년대 초반에 평평하잖아요. 이때가 1기 신도시가 들어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공급량이 충분하다 보니까 서울의 집값이 장기가 안정됐어요.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라는 거죠.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서울 집값이 지금 반등해서 올라가긴 하지만 대세 상승하기에는 아직 이르기 때문에 뭐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 안 하는데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항상 신도시를 만든다 그럽니다. 왜냐면은 신도시 만들어 갖고 집값이 안정되는 적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만약 신도시를 만들면은 서울 집값이 올라갈 때 얘기입니다. 서울 집값이 안정되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안정 안 됩니다. 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당시에는 직주 분리의 시대였어요. 내가 서울에서 근무하더라도 어디서 생활한다? 좀 멀리, 쾌적하게, 자연환경 좋은 곳에서 생활합니다. 그래서 막 그때 용인이 집값이 막 올라가고 지방이 분양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시대죠? 무조건 직주 근접이에요. 무조건 서울 근처에 올라 그러는 거고요. 직주 근접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1984 같은 거 보게 되면 분당으로 막 이사 가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지 않다는 거지, 사람들이 이제. 신도시가 생겼어? 신도시를 이사 가야지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서울 집값이 비싸니까 내가 신도시 분양을 받아야지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신도시가 생기니까 신도시가 서울보다 좋아지니까 서울 집 팔고 신도시 가야지 하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도시 공급 자체가 서울 집값 안정이라기보다는 워낙에 서울 집값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좋은 주거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집의 공급이다. 이런 개념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공급 제가 하나의 명제를 드릴게요.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 많은데 집이 부족하다.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대부분 맞다고 생각하십니다.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 많지. 그래 집은 부족하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여기서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는 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되면 들어간다 이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질문하면은 또 답이 달라져요. 서울에 지금 집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집이 부족하다.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집은 언제 사죠? 기본적으로 아까 제목이네요. 쌀 때 사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건강하고 똑같아 집 사는 거냐. 건강하려면 보통 4개 이야기합니다. 의사들이 뭐 하죠? 잠 많이 자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운동하세요. 영양가 있는 음식 드세요. 4가지 얘기합니다. 저도 집 살 때는 투자의 개념이 아니고 내가 내 집 마련 할 때는 집 언제 사죠? 집 필요할 때 삽니다. 보통 결혼할 때 사는 거고요. 내가 돈이 있을 때 삽니다. 그리고 내가 적어도 원리금 갚을 수 있을 정도 여력이 될 때 사는 거고요. 맨 마지막에 언제 사요? 올라갈 때 사죠. 계속 떨어지는 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부족하더라도 수요가 급감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남아 도는 겁니다. 공급이.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 이 오렌지색은 입주 물량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 얘기했을 때 그 공급은 뭐냐면은 입주 물량이에요. 근데 우리가 공급이 부족하다 아니면은 뭐 공급이 남아돈다 얘기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키가 크다, 키가 작다 그러는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을 보통 어떻게 잡냐면은 인구를 잡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0.5% 정도 잡아요. 그래서 서울의 인구가 약 950만 명이거든요. 그러면은 한 4만 7천호 정도가 입주해야 됩니다. 아파트 기준으로. 또는 아파트 재고 물량의 3% 정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 5만 5천호 정도가 돼요.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원활히 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 5만 호 정도입니다. 그래서 최근으로 보게 되면 2019년, 2020년이 되게 공급이 안정적으로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폭등한 거는 2021년도 한 9월까지 폭등을 합니다. 그다음부터 떨어지죠. 오히려 공급이 부족한데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무리 이 입주 물량 자체가 줄어도 결국은 그것보다 수요가 줄기 때문에 적차가 생긴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근에 가격이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있는데 경제 충격이 왔고 이렇게 가격이 급락하니까 수요가 급감하면서 공급 부족, 입주 물량 부족이 아니고 매물 적체되는 현상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까지 얘기고요. 올해 들어서 이제 다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황하고 그거를 왜 상승으로 보는 사람하고 있고 하락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지는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앞에 뭐 경제 관련해서 경제 충격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인구는 항상 제일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은 집값이 떨어진다. 이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20년 전에도 얘기했었고
그거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지 했는데 작년에 집값이 막 떨어지니까 또 얘기 나옵니다. 거기다가 어제인가 그저께 발표된 합계 출생률 나왔죠. 0.7. 이제는 한국 소멸이라는 얘기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면은 집이 필요성이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일반적으로 하락론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냐는 거죠. 일단은 M2만 갖고 보게 되면 당연히 아닌 걸 이제 이미 인지하셨겠죠. 근데 인구 같은 걸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가 대학하고 좀 얘기할 수 있어요. 대학에 입학 정원이 있을 거고요. 근데 수험생의 정원이 있을 겁니다. 옛날에는 수험생이 훨씬 많았죠. 그래서 대학 자체 가는 게 힘들었습니다. 너희 아버지 대학 나왔어? 뭐 어느 대학인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대학 나오셨네? 이겁니다. 근데 지금은 대학 정원이 더 많습니다. 수험생이 더 적어요. 그래서 오히려 대학 자체가 유명한 서울에 있는 대학이 아니고 지방대학 같은 경우는 수험생 모으는 게 힘듭니다. 이 집으로 얘기하면은 집이 남아도는 세상이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수험생 입장에서, 그러니까 집을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공부를 안 해도 되나요? 아니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서열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떠들듯이 뭐 서영고 이렇게 막 서열화가 되듯이 서열화가 돼요. 그래서 뭐가 발생되냐? 차별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게 집값 자체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은 집값이 떨어진다 이렇게 인식하시기보다는 차별화가 점점 심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차별화는 앞으로 더 심해질 거고요.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2000년부터 2022년도까지 집값인데요. 서울의 아파트 집값은 평당 710만 원에서 4,100만 원까지 480배 올랐습니다. 480% 올랐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 있는 경기 인천은 340% 올랐어요. 다 오르긴 하지만 더 적게 오른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는 지방광역시가 경기 인천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 결국은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은 경제 활동하는 허브가 있습니다. 한국이라면 서울이 허브가 될 거고요. 영남권이라면 부산이 허브가 되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의 경제 허브가 되는 곳들은 오히려 그 외곽보다 더 많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 되게 되면은 신축 가격이 올라가고 재건축 가격이 올리기 때문에 평당 단가를 올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 갖고 착시 효과가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 착시 효과를 쫙 줄이고 얘기해 보면은 1기 신도시를 보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왜냐하면 1기 신도시는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고 이제 거의 30년이 됐고 신축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22년 동안 분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서울하고 비슷한 450%가 올랐습니다. 근데 일산은 300%밖에 못 올랐어요. 다르다는 거죠. 차별화가 됩니다. 이 차별의 핵심은 뭘까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어디에 있냐? 서울에 있는데 서울 어디에 있는데 강남, 여의도, 도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 같은 경우에는 강남 접근성도 되게 좋고요. 또 운 좋게 판교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판교 테크노밸리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직주 근접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일산 같은 경우에는 너무 힘들어요. 여의도 오기도 힘들고요. 도심 오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MBC에 있지만 방송국 분들이 부자가 별로 없으세요. 여의도에 계시니까 보통 이사 갈 때 어디로 가셨냐? 대부분 일산으로 가셨어요. 그나마 일산이 되게 신도시고 깨끗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직주 근접한다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직주 근접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차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지하철입니다. 그래서 결국 집값은 항상 얘기하지만 뭐가 결정한다? 입지죠. 입지 중에서 딱 세 가지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의 도시들은 대부분 다 공통점이에요. 첫 번째 교통, 두 번째 자연환경, 세 번째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에게는 교통은 지하철이죠. 기승전 지하철입니다. 그 지하철이 도심과 여의도와 강남을 얼마나 빨리 가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숫자는 사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좀 현실감이 없을 수 있지만 이게 반포동에 있는 아파트의 평당 가격입니다. 1억 찍고 이제 내려와갖고 9,600만 원이고 압구정이 9,700만 원, 잠실이 6,300입니다.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결국은 차별화가 점점 되는데 어떤 차별화를 원하냐? 강남 상구에서도 한강변을 낀 곳하고 그렇지 않은 건 차별화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라는 기사를 저도 봤는데 그게 뭐냐? 성동구에 있는 아파트가 평당 1억이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이유는 한강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렇게 하게 되면은 대학으로 하면 서울대, 연대, 고대다라고 했는데 보통 의과대가 쫙 있잖아요. 의과대가 쫙 있고
그 다음부터 이제 가잖아요. 지금 부동산 시장의 의가대가 뭐냐면은 거의 한강변입니다. 한강변을 붙었냐 아니냐에 따라고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제가 최근에 반포에서 세미나 할 때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반포에 아크로 리버 파크라는 되게 대단지가 있어요. 예, 사람들도 대부분 알고 있는. 그다음에 아크로 리버 뷰라는 또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는 세대수가 작습니다. 근데 거기에 33평 아파트가 최근 거래가가 아크로 리버 파크가 37억이거든요. 전 조사하면서 아크로 리버 뷰는 이거보다 싸겠다 했는데 37억입니다. 그 이유는 아크로 리버 파크에 30평대는 한강뷰가 안 돼요. 근데 아크로 리버 뷰는 다 한강뷰가 됩니다. 단지가 작더라도 한강뷰가 되는 거는 더 가격을 사람들이 쳐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 차별화가 된다. 서울과 그렇지 않은 곳, 서울에서도 강남 3구가 그렇지 않은 곳, 강남 3구나 마용성 안에서도 한강을 낀 곳과 끼지 않은 곳은 점점 차별화가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고민이 있어요. 와, 평당 1억이면 지금 60억인데 물론 이제 M2가 막 증가하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 있지만 이게 뭐 200억 갈 수 있냐? 이런 고민이 되는 거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갈 수는 있다고 하는데 그걸 잘 생각하시 보셔야 되는 게 미국에서 재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가 있어. 어디 살까요? 엄청 저택에 살겠죠. 차 타고 들어가고 수영장이 있고. 우리나라 재벌이 있어. 어디 살까요? 옛날에는 성북동이나 한남동이나 거기 저택에 살았어요. 근데 보통 이제 선대들이 돌아가시면 그걸 유산을 다 받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사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나와요. 나와서 뭐 한남더에 가던가 나인호 한남 가던가 예, 한강변에 있는 신축에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공동생활에 되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너무나 부자들이 따로 시장을 형성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 시장으로 들어온다는 거는 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택 살 때 뭘 사야 되냐? 아파트 사셔야 됩니다. 어떤 아파트? 단지가 형성된 아파트. 왜 단지가 형성된 아파트 사셔야 되냐면은 자연환경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자연환경에서 서울의 자연환경은 당연히 한강이겠죠. 근데 한강변을 낀 아파트 되게 희소성이 있어 올라가겠지만 많은 아파트들이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환경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공원도 없으니까 단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단지를 만들고 요새는 뭐 5천 세대 그런 데도 있지만 1,000세대만 돼도 단지 아니면 공원처럼 바뀌어 있어요. 대단지냐 아니냐 따라고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점점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슷한 입지에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파트가 10억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상복합이나 나홀로 아파트는 8억이에요. 빌라는 6억입니다. 이 갭이 있다는 거죠. 이 갭이 이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점점 커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을 산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파트 단지 내 단지가 있는 아파트, 그 다음에 교통이 편한 아파트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가셔야 되는 마인드 세트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왜 어떤 사람은 오른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떨어진다 그러냐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가격 올라가고 있나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명확한 것 같아요. 뭐 올해 상반기가 해도 올라간다고 기사되면 야 무슨 가격이 올라가 이랬는데 사실 그때도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특정 아파트가 좀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아파트로 얘기하자면은 잠실에는 엘스 아파트를 되게 많이 얘기해요. 엘스 리젠스. 거기를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제가 지금 얘기할 때도 서울 아파트 얘기하잖아요. 물론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서울이고 그다음에 아파트이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중심으로 얘기하는데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표본수가 많아요. 근데 잠실 같은 경우도 엘스 아파트와 리센츠 아파트를 얘기하는 이유가 그 두 개의 단지만 합쳐도 10,000세대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선제적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근데 그 아파트 33평 기준을 말씀드리면은 고점 찍었을 때가 27억이었습니다. 2021년 10월이었는데 쭉 빠져요. 그래서 올해 1월까지 19억까지 빠집니다. 그때부터 올해 1월부터 쭉 오릅니다. 이거 23억까지 올라요. 이 23억에서 한 7월, 8월 달은 거의 가격이 안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은 가격이 급락했고 급락했던 것 기준으로 해서 많이 급락했던 곳들이 당연히 반등이 빨랐겠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세종시가 반등을 많이 했고요.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반등을 했고 서울에서는 송파 쪽이 반등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 지금은 되게 정체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현재의 집값 형상이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런 기사가 많아요. 아니면은 거래량도 회복되고 있다.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회복되는다 하게 되면은 보통 대세 상승이 초기에 나오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는 뿐만 아니라 지금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 걸 해놓은 건 이제 상승한다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지금 서울의 상반기 아파트가 17,000호가 거래가 됐는데 작년 상반기에 대비해 갖고 10,000호 이상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 4,000건에 비해서는 거의 4배가 증가했어요. 어떠세요? 느낌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거래량도 증가를 뭐 2배, 3배, 4배까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대세 상승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아직 거래량이 작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2006년부터 2022년까지 보면은 연평균 거래량이 78,000호입니다. 그리고 5만 호 이하 거래된 게 2010년, 2012년 이때 시장 안 좋을 때였어요. 그리고 최근에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한 2021년, 2022년 이때 4번을 빼고는 다 5만 호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전년 동기나 작년 하반기에 비해서 많이 증가한 건 맞아요. 왜? 그때 거래가 너무 없었습니다. 기저효과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래량 자체가 시장을 대세 상승 이끌 정도의 거래량은 아니다. 이렇게 파악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저도 고객분들이 지금 갈아타기를 할 건데 어떠냐라고 하게 되면은 뭐 갈아타기 하시면 되죠. 근데 돈이 많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은 먼저 파시라 그러세요. 팔아야 됩니다. 지금은 파는 게 어렵지 사는 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거래가 이렇게 활발하냐 했을 때 활발하지 않습니다. 사겠다는 분들도 많이 이미 사셨고 대부분 거래가 이제 한 8월, 9월, 8월 달 되면서 좀 정체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래량이 이게 왜 중요한 이유가 이 거래량하고 가격이 같이 오르면 대세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 처음 배우게 되면은 제일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수요 공급 곡선입니다. 근데 이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수요 공급 곡선이 벌집 순환 모형으로 많이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재화는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가 줄어들죠. 그렇죠? 근데 부동산은 어때요?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건 자산이니까 수요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 때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거래량과 가격이 같이 올라간다? 그러면 대세 상승 초기입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고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미 1국면 들어가 있다. 이거 대세 상승 초기니까 지금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정부가 어떻게 돼요? 규제를 합니다. 규제를 하게 되면 투자 환경이 나빠져요. 투자 환경이 나빠지니까 거래량은 감소하는데 이때 가격이 더 폭등합니다. 이때 실수요 중심 움직이거든요. 이게 지금 최근으로 얘기하면 2019년, 2020년 이때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격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뭔가 빡 터지게 되면은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가격이 떨어져요. 이게 작년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자국면 침체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래 침체, 거래 빙하, 역전세란, 미분양 이런 기사가 많이 나요. 그리고 가격이 좀 떨어졌다라고 싶게 되면은 사람들이 사겠죠.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봤듯이 거래량이 증가하는 건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되게 헷갈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모든 패턴이 이 6국면을 다 이렇게 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되게 심플해요. 이거 아니야. 이렇게 갈 거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한 번은 이렇게 바로 간 적이 있어요. 한 번은 간 적이 없고. 그러니까 이거를 서로 주장하는 게 다른 거죠.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다르게 거래량이 부족하고 역전세도 지속되고 그다음에 금리도 불안하기 때문에 이거 일시적인 반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반등인지 아니면 지금 사는 게 좋을지는 사실 이거는 맞추기가 어려워요. 예. 이거는 그냥 거의 동전 던지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국내만 봤을 때 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예. 국내는 떨어질 가능성이 없는데 결국은 해외적인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왜 국내만 봤을 때 떨어질 가능성이 없냐라고 하게 되면은 올해 상반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갖고 얘기했습니다. 역전세란이 벌어질 거고 그러면은 금매가 많이 나올 거고 가격이 떨어질 거다. 그게 언제냐? 올해 10월 달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가 2021년 10월 달이 고점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전세가도 그때 거의 고점이에요. 그러면 전세는 몇 년에 한 번씩 재계약하죠? 2년에 한 번씩 하죠. 그러면 2022년, 2023년 10월 달 되면은 전세가 대비해서 그 새로 전세 계약할 때 내줘야 되는 돈이 많은 거예요.
역전세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그냥 빵 터지는 게 아니고 이미 역전세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세가 계약할 때만 낮아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올해 상반기에는 집주인이 3억을 내줘야 됐다고 하게 되면은 10월 달에 되면 5억을 내줘야 되는 그런 판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반기에는 10명 중에 5명이 내줄 수 있었는데 하반기가 되면은 10명 중에 2명밖에 못 내줘. 그럼 8명은 어떻게 하죠? 8명은 뭐 역월세를 제한하건가 해야 되는데 일단 역월세를 임차인들이 싫어합니다. 왜냐면은 작년 말만 하더라도 역월세를 제한하면 좋아했어요. 뭐 2억 내가 내주는 대신에 월세로 800만 원 더 줄게요. 2년만 더 살아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은 임차인이 와 은행에 놔둬도 이렇게 안 나오는데 괜찮네 하고 받았습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에 빌라 전세 사기 사건이 빵 터지면서 집주인이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되면 임차인들이 야 우리 집주인 돈 없나 봐. 지금 뭐 전세 문양도 많다니까 빨리 이사 가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들은 시장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부가 보더라도 와 이게 역전세 문양이 터지게 되면은 집값이 떨어지겠네? 라고 했기 때문에 정부가 뭘 했죠?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해서 지금 가계 대출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DSR 40%를 DTI 60%로 완화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중요한 포인트냐면은 집값이 떨어질 거를 정부가 어떤 위험을 쓰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엄청난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뭔가 예견된 것 때문에 떨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것 때문에 좀 많이 바뀐 거고요. 그래서 가격이 올해 하반기 역전세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기 쉽지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페이지가 제일 중요한데 뭐 언제는 V자 상승을 했고 언제는 W자 상승을 했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파도라고 하게 되면은 부동산 안에는 부동산이 파도라고 하게 되면은 경제는 바다예요. 그럼 경제 자체가 흔들리게 되면은 부동산이 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공급량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입주민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이유는 결국 경제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보셨듯이 98년도 외환위기 경제 위기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경제 위기입니다. 근데 이때 약간 패턴이 달라요. 외환위기 이후에는 98년도에 떨어졌다가 99년도부터 바로 상승합니다. 그래서 되게 빠르게 길게 상승을 해요. 근데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났을 때는 2009년도에 바로 반등을 합니다. 이때 왜 반등을 했을까요? 우린 경험이잖아요. 항상 과거의 경험. 외환위기 때 이때 떨어져서 사면 돈 버는구나 라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2008년도에 떨어지니까 2009년도에 산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2013년까지 떨어집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는 거죠. 왜 언제는 V자 반등을 하고 언제는 W자 반등을 하냐. 첫 번째 차이는 외환위기 국내 이슈입니다. 그래서 국내 이슈만 해결되면 깔끔하게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는 말 그대로 글로벌이기 때문에 국제 이슈거든요. 국제 이슈는 뭐가 언제 터질지 몰라요. 지금 물가가 상승하니까 금리를 막 올려. 근데 이게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요. 큰 금융권이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유럽 재정위기까지 나왔던 거죠. 이게 첫 번째 차이고요. 두 번째 차이는 외환위기 직전에는 일기 신도시가 공급이 되면서 되게 안정적이었어요. 가격이 안정적이었다가 국내 이슈로 떨어졌다가 상승한 거죠.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가격이 이미 상승기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의 물가 급등에 따른 금리 인상, 이 급등에 따라 가격이 작년에 떨어졌었는데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국제 이슈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상승기 후에 봤어요. 그래서 봤을 때 이거를 대세 상승을 보기에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과거하고 현재를 다 매칭시킬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때하고 다른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때는 2008년도에는 미분양이 엄청 많은 게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미분양이 별로 없어요. 2008년도에 지금 반포하게 되면 되게 잘 사는 동네, 들어가고 싶은 동네라고 그랬는데 그때 반포 자이 아파트가 미분양이었습니다. 지금은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미분양돼서 한국에 살 사람이 없으니까 미국 가서 마케팅을 했어요. 이거 좀 사주세요라고.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미분양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안 나빠 보입니다. 그리고 총역하면 70대 1, 100대 1 되고 지금 미분양이 없기 때문에 상황 자체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그때 2008년도에는 큰 금융권 회사가 망하니까 이게 여파가 되게 컸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지만 실리콘밸리 뱅크 망하고
스위스 크레딧 망했습니다. 근데 그거 해결하는데 일주일 하루밖에 안 걸렸어요. 이게 전파되지 않게 바로바로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험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전세 사기가 되게 심하잖아요. 빌라 전세 사기. 빌라 전세 사기 때문에 대부분의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30대들이 많거든요.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빌라에 전세를 살다가 청약을 하거나 그런 사람이 많은데 빌라 전세 사기가 생기니까 다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했습니다. 야, 무조건 아파트 전세 가야 돼. 아파트 사야 돼 지금. 아니면 지금 살 돈 없으면 청약해야 돼.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쫙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반등하는데 빌라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어디로 가요? 일단 내가 돈이 없으면 아파트 전세로 가겠죠. 그래서 최근에 전세 가격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전세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역전세 문제도 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게 모양상으로는 2008년도와 비슷하지만 세부로 보게 되면 좀 다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일단 정부 정책으로 올해 가격이 올랐는데 일산 부동산 정책하면서 강남 3구하고 용산구를 제외하고 다 규제제에서 풀렸고요. 특례 보금자리 논하면서 9억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 30대, 20대들이 집을 많이 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마중물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금리 인상이 멈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이 하고 금리 효과 때문에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반기로 가서는 정책을 내놓을 건 별로 없어요. 정부가 정책을 만약에 강남 3구하고 용산구에 규제지역을 풀어줄까요? 못 풀어주죠. 규제지역을 풀어주려면 집값이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못 풀어줍니다. 근데 이거 규제지역을 안 풀어주면 또 어떤 또 하락 변수가 있냐면은 지금 내년 5월 9일까지 강남 3구나 용산구에 있는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으면은 5월 9일 전에 팔면은 양도세가 중과가 안 됩니다. 근데 내년 5월 10일부터 중과가 돼요. 그러면 그동안 오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팔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세금을 매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지역이 풀리지 않고 내가 강남 3구나 용산구에 집을 두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올해 하반기 역전세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거, 내년 상반기에 다주택자들 양도세 피하게 가격이 떨어지는 거, 그 두 가지의 예상 가능한 변수였어요. 근데 이거 당연히 유의해 주겠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면 이것도 별로 떨어질 염려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쯤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종부세가 바뀌었어요. 종부세가 작년까지가 2주택자도 중과가 됐는데 올해부터는 2주택자는 중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집 여러 채 있는 건 소용없다. 똘똘한 한 채가 중요하다. 이런 마인드였잖아요. 요새 바뀌었습니다. 뭐로 바뀌었냐? 똘똘한 두 채로 바뀌었어요. 두 채 갖고 있어도 집값의 종부세에 대해서 별 부담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 정부였을 때는 뭐 내가 한 30억 하는 강남 아파트 두 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종부세 1억씩 내야 됩니다. 내수 1억 내는 거 쉽지 않거든요. 한 채 팔게 되면 그게 한 2천만 원 줄어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종부세 중과가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세율도 낮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한 채 더 사겠다는 수요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투자 수요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더 올라가야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 수요까지 붙진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현재는 실거주 수요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투자 수요는 어떤 수요냐면은 지방에 집이 있는데 뭐 자녀가 뭐 서울에 직장을 얻었다. 아니면 내가 지방에 집이 있는데 서울 집값 떨어지는 거 보니까 내가 지금 강남 입성해야겠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똘똘한 두 채까지 가는 방향으로 약간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되게 다양하시잖아요. 20대도 계시고 50대, 60대도 계신데 만약에 내가 청약 통장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전히 청약은 메리트가 있습니다. 예. 물론 예전같이 로또 분양은 아니에요. 예전에는 뭐 20억짜리를 12억에 분양하니까 들어가는 순간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게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20억 하는 아파트가 20% 떨어졌다 하면 16억 정도인데 12억에 분양하는 게 아니고 건축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15억 이렇게 분양합니다. 실제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청약 현실이 높냐? 이유는 딱 하나죠. 예, 추첨제입니다. 그동안은 아무리 로또라 하더라도 가점제였으니까 30대 가점이 낮은 이 실거주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규제 지역을 풀어주고 강남 3구, 용산구만 이제 규제를 묶이다 보니까 일단 60%까지는 추첨제입니다. 규제 지역에서도 25평형은 60% 추첨제고 85평, 33평형은 30% 추첨제예요. 그러면 내가 뭐 경제는 높겠지만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강남 3구나 용산구에
분양하는 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들어가시는 게 뭐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리고 강남상구나 용산구가 아니고 다른 곳에 분양하는 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건 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가 안 걸리기 때문에 건설가가 올라가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올해 상반기에 분양한 것 중에 이문동에 분양한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그게 30평대를 9억 원대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했냐면은 원래 주변 아파트가 12억인데 이거 9억이다. 엄청나게 싼 거잖아요. 근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 아파트 12억이라고 했던 게 최고가가 12억이고요. 이미 실거래는 9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가 3년도 안 됐어 입주한 지가. 완전 신축에 단지의 규모나 브랜드가 청약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면 내가 9억이라는 돈이 있을 때 청약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바로 새집 들어가는 게 유리할까요? 그렇죠. 이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새집 들어가면은 거주도 하는 거잖아요. 새집 당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와 이게 청약이 정말 성공을 할까? 아니 이게 작은 돈도 아니고 그렇게 홍보한다 그래도 다 찾아볼 텐데 요새는 찾아보는 게 어렵지도 않고. 근데 뚜껑을 딱 열었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거의 100대 1이 됐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죠. 예. 일단 내가 지금 거기 입주할 수 있는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시기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분양하는 거는 대출도 해주고 그다음에 내가 계약금만 걸면 되죠. 일단은 된다라고 했을 때 할 수는 있는데 이걸 못 들어가니까 그럼 얘가 오른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분양을 하게 되면 또 2년 후나 3년에 입주합니다. 그러면 시장이 뭐 2년 3년 안 좋다가 올라가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올라가는 타이밍에는 새 아파트 어떻게 올라가죠?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럼 떨어진 상태에서 이 정도면은 내가 들어갈 때는 많이 건질 수 있겠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30세를 연끌 한다, 뭐 생각 없다 그러는데 생각 많습니다. 그리고 DSR이 40%이기 때문에 연끌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청약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저는 청약에는 관심 가질만 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지만 워낙에 이제 고가 분양하는 게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 공고에 있는 걸 잘 보고서 주변의 거래도 보고서 진행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빌라 전세 사기는 이건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빌라 전세 사기가 왜 벌어지는지 어떻게 하면 기본을 안 지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세입자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빌라왕이 있고 건축왕이 있거든요. 건축왕은 빌라를 여러 개 짓는 거예요. 한 번 1000세대를 지어요. 그럼 대출을 받았겠죠. 우리가 전세 들어갈 때 선순위 대출이 있는데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안 들어갑니다. 이거는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들어갔다는 겁니다. 왜 들어갔냐? 중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 집주인이 이런 거 1000개나 갖고 있어. 당신이 집 빼준다 그러면 바로 빼줄 수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돼. 요새 새 집 구하기 어려운 거 알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계약해요. 안 할 것 같죠? 합니다. 그게 건축왕 때문에 생긴 문제고요. 그다음에 빌라왕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아파트 전세가율이 보통 50% 60% 되거든요. 근데 빌라는 뭐 80% 90% 그렇게 돼요. 왜냐면 집값이 올라가지 않고 빌라는 사고 팔기도 힘드니까 내가 집은 안 사지만 아파트로 가기 전에 일시적으로 살겠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전세가가 높은 거죠. 근데 내가 빌라를 지었는데 5억에 분양하고 싶어요. 그럼 전세는 보통 4억이죠. 5억에는 분양이 안 됩니다. 잘.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새 빌라는 또 부족하니까 4억에 전세 살겠다는 사람 많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 분양가 5억을 6억으로 높입니다. 그럼 전세가는 어떻게 되죠? 5억이 돼요. 자, 그러면 5억에 전세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5억 자체가 원래 이 사람이 팔려고 했던 가격이잖아요. 이걸 받아갖고 이 중개인이 지불하고서 자기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자본 갭 투자입니다. 근데 이게 바보도 아니고 떨어지면은 이렇게 사기 사건 나고 감옥 갈 텐데 왜 하냐? 만약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었는데 6억에 팔 수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막 가격이 떨어지니까 난리가 난 거죠. 자, 이런 전세 사기를 막으려면은 보증보험 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여러 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 안에 다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전세할 때 아예 법으로 정해놓으면 돼요. 빌라 전세할 때 후순위는 못 들어간다. 무조건 선순위여야 된다. 갚아라. 그렇게 하게 되면은 많은 부분이 해결됩니다. 왜냐면은 처음 이게 부동산 접하는 분들이 등기부등본도 못 보고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문제 없다면 없는지 압니다. 다 막아줘야 된다는 거죠. 법적으로. 두 번째, 빌라 시세가 되게 고무줄인데 왜 KB 아파트 시세 개발했듯이 KB 빌라 시세 만들면 됩니다. 그게 시세가 되는 거죠. 그럼 시세 조정 못합니다. 간평사 매수해서 조정하기 힘들어져요. 그리고
그 KB 빌라 시세 기준 해갖고 뭐 전세 걸 맥스 두면 됩니다. 70%. 이렇게 되면 전세의 한 4기 90%는 다 없어져요. 이걸 정부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빌라 전세 사기 때문에 아파트 전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아파트 내 집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그래서 대기 수요가 되게 많긴 하거든요. 근데 그 많은 대기 수요가 지금 집을 막 사신 분들은 가격 떨어지기 전부터 살라 그랬던 분들이에요. 근데 집값이 떨어지니까 안 사고 있다가 이 정도면 사야지 했던 사신 분들이고 아직까지 집을 안 사신 분들은 되게 재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살까 말까 되게 고민하기 때문에 언제 사야 되는지는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빌라 같은 경우에 전세 사기가 있다 보니까 전세가 없어진다는 얘기도 되게 많잖아요. 없어질까요? 안 없어지죠. 왜냐하면 이 전세라는 제도 때문에 세입자도 되게 유리한 부분이 많거든요. 만약에 아파트에서 전세가 없어졌다, 아파트에서. 그러면은 엄청나게 세입자의 월세 부담이 커집니다. 왜 커지냐면은 만약에 전세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파트 매매가가 있고요. 전세가가 있고요. 그 전세가 대비해서 전환율이 생기거든요. 근데 전세가 없어지면은 전환율 자체가 이 전세가 대비가 아니고 매매가 대비로 바뀌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내가 10억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전세가 6억입니다. 그러면은 반전세 하면은 3억에 120, 1억당 뭐 40만 원, 4.8%라고 하면은 그럼 만약에 내가 6억을 다 월세로 하게 되면 한 240만 원 정도 내면 되는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전세가 없어지니까 이 매매 가격 10억 기준 해갖고 계산합니다. 그럼 거의 330만 원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임차인들이 거주하는 거주 비용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되게 낮은 편이에요. 뭐 일본이 뭐 자기 소득 대비 30%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한 2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전세가 월세화 되는 게 세입자한테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빌라는 전세가 되게 빨리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요. 그러면 누가 좋을까요? 빌라 임대 사업 하시는 분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게 만약에 사업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본같이도 큰 사업이 될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금리하고 맨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미국이 금리를 또 인상했죠. 그래서 미국하고 한국하고 금리 차이가 나는데 지금 금리가 또 올라가게 되면은 또 폭락할 거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왜냐면 지금 한국의 금리가 계속 안 올라가고 있으니까. 근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가 커지고 한국은 금리를 또 올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 기다려라. 무조건 또 폭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폭락할 가능성이 되게 낮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은 0.5%에서 1% 되면 금리가 2배 된 겁니다. 2% 되면 4배가 된 거고 그다음에 올라갈 룸도 되게 커 보여요. 근데 지금 3.75까지 3.5까지 올라가 있는데 여기서 3.75, 4%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미 고금리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올라간다 해도 그렇게 크게 안 느껴져요, 사람들이요. 예.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그 룸 자체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가격이 폭락하기는 힘들어요. 우리 초창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금리가 한번 우리나라도 금리 올리네 하게 되면 당연히 사람들이 위치게 되면서 팔겠다는 사람들이 약간 급해지고 사겠다는 사람은 좀 천천히 되면서 가격이 하락은 좀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2022년도 초기처럼 그게 급락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주택을 살까 말까 고민하면은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정말 실거주니까 사실 실거주의 타이밍 잡기 되게 힘들거든요. 실거주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고점 대비해서 20% 빠졌으면 사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그건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뭐 하시면 안 되냐면 수익형 부동산을 하시면 안 됩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가격이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은 올해보다는 내년에 사시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지금 사란 얘기냐 팔란 얘기냐. 아까 분명히 제목은 쌀 때 사라고 했는데 사란 얘기 같지 않고 일단은 역전세가 되고 급매가 되고 가격이 하락할 거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에 예견된 거는 가격이 하락하기 어렵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언제 가격이 다시 재하락하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국제적인 신용 경색이나 경기 침체가 오고 그게 우리나라한테 영향을 미쳐갖고 우리나라의 PF 대출 부실이나 가계 대출 부실로 이어졌을 때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보냐는 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그냥 한 번에 봉합될 거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 이거 되게 터질 것 같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거는 저도 예측하기 힘들어요. 이걸 예측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그냥 자기의 그냥 내피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언제 사야 되냐? 이거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 사야 되냐? 일단 첫 번째 시그널 미국이 금리 인하할 때. 어쨌든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하기 힘듭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한다는 거는 돈을 풀겠다는 얘기겠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시그널은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하했는데 우리나라 금리 인하하는 걸 플러스 대출 규제 완화하는 겁니다. 뭐 DSR 규제 폐지해. 경기 너무 침체됐어. 아니면은 LTV나 DSR 완화해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는 무조건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약간 M2 말씀드렸잖아요. M2가 증가한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건 막을 수가 있습니다. 뭐로 막죠? 대출로 막습니다. 어떤 방파제 같은 거죠. 근데 그 문을 여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금이 일로 들어가겠죠. 근데 그 문을 연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사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 얘기하는 게 전세가율이죠. 지금은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47%인데 막 떨어졌을 때 37%, 34%까지 떨어졌었고요. 예, 상승 초기 6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60%가 안 높아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재건축 아파트 들어가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는 전세가율이 낮거든요. 30% 정도 되고 일반 아파트는 60%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50% 정도 되는데 이게 평균이 한 60% 올라간다는 얘기는 재건축은 한 35 정도 되는 거고 일반 아파트는 이미 60% 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아파트의 전세가율 평균이 서울 아파트가 60% 넘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가 또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거 여기까지이고요. 예, 그다음에 질문에 대해서 2부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